나는 기억한다. 그날의 추위를, 회색빛 하늘을, 그리고 그 선율을.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내가 그 소리를 들은 지 정확히 한 달 후였다. 아니, 어쩌면 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가슴속 어딘가에 펜을 들기도 전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 회사에서 주어진 취재를 마치고 마감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날들 중 하나. 서울의 겨울은 늘 그렇듯 차갑고 무심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내 이름은 윤수현. 30살이 되던 해 겨울, 나는 한 지방지의 문화부 기자였다. 특별한 기사를 쓴 적도 없었고 특별히 주목받은 적도 없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이 신문사에 입사한 지 벌써 5년째였다. 처음 기자가 되었을 때의 열정은 어느새 일상의 피로 속에 묻혀버렸고 나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하며 월급날을 기다리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취재였다. 한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신인 작가의 전시회. 관람객도 많지 않았고 작품도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았다. 나는 의례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의례적인 대답들을 받아 적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이미 기사의 제목과 구성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까지 마감이었으니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쯤이었다. 이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12월의 해는 유난히 빨리 졌다. 나는 코트 깃을 세우고 버스를 기다렸다. 찬바람이 불었다. 손이 시렸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을 동동 구르며 나는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때였다.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저 배경음처럼 스쳐 지나갔다. 요즘은 지하철역이나 번화가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리 공연자들. 나는 그들을 수없이 지나쳐왔다. 때로는 잠깐 멈춰 서서 듣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다. 그들의 음악은 내 삶과 무관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날의 그 소리는 달랐다. 어떻게 달랐냐고?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다. 때로는 음이 떨렸고 때로는 템포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영혼이었을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류장 구석, 낡은 벤치 옆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 있다기보다는 움츠리고 있었다. 추위에, 그리고 아마도 세상의 시선에. 노인은 70대쯤 되어 보였다. 회색빛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턱수염도 희끗희끗했다. 그는 낡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곳곳이 헤어지고 색이 발해 있었다. 바지도 마찬가지였다. 신발은 운동화였는데 한쪽 끈이 풀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바이올린이 있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도 음은 흘러나왔다. 느리고 슬프고 깊은 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다. 아니, 보대 보지 않는 척했다.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그뿐이었다.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다. 나도 그랬다. 처음에는. 나는 기자였다. 관찰하는 것이 직업이었다.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 하지만 어느샌가 나는 관찰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되어 있었다. 보대 보지 않고 듣대 듣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날 그 소리는 나를 붙잡았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걸고 천천히 노인 쪽으로 걸어갔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리고 들었다. 곡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곡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음악이 전하는 감정이었다. 슬픔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상실의 슬픔이었고, 오랜 그리움의 슬픔이었고, 동시에 어떤 체념과 수용이 섞인 슬픔이었다. 마치 누군가의 인생 전체가 그 음들 속에 녹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음악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왜 그랬을까? 나는 노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이곳에서 연주하고 있는지. 하지만 그의 음악은 말하고 있었다. 말보다 더 정직하게, 더 깊게. 바람이 불었다. 낙엽 몇 개가 공중에서 빙글 돌며 떨어졌다. 나는 코트를 여미며 계속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몇 분이었을까? 아니면 몇십 분이었을까? 시간 감각을 잃었다. 버스가 2대쯤 지나갔지만 나는 타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연주를 들었다. 노인이 연주를 끝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으로 사라지고 거리는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채워졌다. 차들의 경적, 사람들의 발소리, 버스의 엔진 소리. 현실이 돌아왔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텅 비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 아니, 비어 있다기보다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본 눈이었다. 기대도, 희망도, 분노도 없는 눈. 더 이상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듯한 그런 눈빛. 나는 다가갔다. 저기, 실례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 떨렸을까?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왔는데 노인은 나를 보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연주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말했다. 진심이었다. 사교적인 칭찬이 아니라 정말로 감동받았다는 말이었다. 노인의 입술이 약간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할 뿐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노인은 말을 할 수 없었다. 혹시 말씀이 불편하신 건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서 5,000원권 지폐를 꺼내 노인 앞에 바이올린 케이스에 넣었다. 케이스는 낡았다. 가죽은 여기저기 헤어지고 금속 걸쇠는 녹이 슬어 있었다. 안에는 몇 개의 동전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1,0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 그리고 다시 바이올린을 집어들었다. 연주를 계속할 모양이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다. 하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그저 자신의 음악 속에 잠겨 있었다. 버스가 왔다. 나는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계속 그쪽을 바라보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노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이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선율은 사라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집에 돌아가는 내내, 저녁을 먹는 동안, 그리고 밤늦게 기사를 쓰는 동안에도 그 슬픈 선율이 계속 귓가에 울렸다. 첫 번째 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좁은 원룸 안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노인은 누구일까? 왜 저렇게 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그 음악은 이렇게 가슴에 남는 걸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나는 기자였다. 이야기를 찾는 사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나는 진짜 이야기를 놓치고 있었다. 겉만 않는 기사들, 누구나 쓸 수 있는 평범한 글들. 나는 그런 것들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진짜 이야기를 만났다. 아직은 그 시작만 본 것이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저 노인에게는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바이올린, 거리 공연, 노인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 수많은 거리 공연자들에 대한 기사들, 휴먼 스토리들. 하지만 내가 만난 그 노인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나는 검색을 계속했다. 1시간, 2시간.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5시. 나는 포기하고 노트북을 껐다. 그리고 결심했다. 직접 알아내기로. 기자로서가 아니라. 아니, 기자로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두 번째 만남. 다음 날, 나는 오후 일찍 회사를 나왔다. 부장에게는 취재가 있다고 둘러댔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취재를 하려고 했으니까. 정류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다. 아직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정류장이 잘 보이는 자리였다.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버스가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3시가 되었다. 그리고 노인이 나타났다. 멀리서부터 알아볼 수 있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한 손에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다. 다른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아마 식수나 간단한 먹을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노인은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 옆에 자리를 잡았다. 천천히 앉았다. 무릎을 짚으며 힘겹게.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다. 나는 카페에서 나왔다. 길을 건너 정류장 쪽으로 갔다. 하지만 바로 다가가지는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지켜보았다. 기자로서의 습관이었다. 먼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노인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다. 케이스 안쪽은 낡은 벨벳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때는 진홍색이었을 그 천은 이제 색이 발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놓인 바이올린은 여전히 빛났다. 니스가 여기저기 벗겨지고 몇 군데 흠집이 있었지만 그 악기는 살아있었다. 노인은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현을 하나씩 튕겨보며 조율을 했다. 숙련된 동작이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손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조율을 마친 노인은 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인 것 같았다. 그리고 첫음이 울렸다. 오늘의 곡은 어제와 달랐다. 좀 더 느리고 좀 더 조용했다. 마치 속삭임 같은 선율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10명쯤이 지나가는 동안 단 한 명만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30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잠시 서서 듣다가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 케이스에 넣고 갔다. 그게 전부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관심했다. 어떤 이는 노인을 힐끗 보고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이는 아예 보지도 않았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보며 걸어갔다. 그들에게 노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1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다. 노인은 쉬지 않고 연주했다. 한 곡이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른 곡을 시작했다. 때로는 손을 털며 움직임을 풀었다. 때로는 바이올린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그의 연주를 듣는 동안 나는 여러 생각을 했다. 저 노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거리에서 저렇게 연주하고 있을까? 가족은 없을까? 친구는 없을까? 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외면받고 있을까?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겨울 해는 빨랐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이내 회색빛이 되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노인은 여전히 연주하고 있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손이 빨갛게 얼어가는데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노인 옆에 섰다. 노인이 연주를 멈추고 나를 보았다. 어제 본 그 여자. 그런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왔던 사람이에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 다시 바이올린을 들려고 했다. 잠깐만요. 저는 기자예요. 하지만 취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제 연주가 너무 인상 깊어서 다시 오게 됐어요. 노인은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저기 카페에서 따뜻한 거라도 한잔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살게요. 추우시잖아요. 노인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거절의 의미였다. 그럼 여기 있어도 될까요? 그냥 옆에서 연주 들어도 될까요?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벤치에 앉았다. 노인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너무 가까우면 불편할 것 같았다. 노인은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오늘의 곡은 어제와 또 달랐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복잡했다. 하지만 여전히 슬픔이 깔려 있었다. 그 깊고 깊은 슬픔. 음악이 흐르는 동안 나는 생각했다. 음악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음의 조합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노인의 음악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음악은 언어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언어. 노인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바이올린은 말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을, 그의 슬픔을, 그의 사랑을. 연주가 끝났다. 나는 박수를 쳤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나는 쳤다. 진심으로. 노인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엔 놀람이 어렸다. 박수를 받은 게 오랜만인 것 같았다. 나는 가방에서 10,000원권 지폐를 꺼내 케이스에 넣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표시인 것 같았다. 나는 가방에서 공책과 펜을 꺼냈다. 혹시 이걸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불편하시니까. 공책을 노인에게 건넸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자를 썼다.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짧은 2단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이다. 저는 윤수현이라고 해요. 나는 말했다. 기자예요. 하지만 정말로 취재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연주가 너무 좋아서 자꾸 오게 되네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공책에 썼다. 박, 박, 박 선생님? 그냥 박노인이라고 부르세요. 다들 그렇게 부릅니다.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성함이 잊었습니다. 나는 멈칫했다. 잊었다고?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잊으실 수가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쓰지 않았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다시 집어들었다. 대화는 끝났다는 뜻이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억지로 물어봐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저 옆에 앉아서 다시 음악을 들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노인은 계속 연주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 들었다. 6시가 되었을 때 노인이 연주를 멈췄다.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기 시작했다. 하루 일과가 끝난 것이다. 벌써 가세요? 나는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세요? 혹시 집이 있으세요? 노인은 공책에 썼다. 다리 아래.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다리 아래라니. 노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혹시 제가 저녁이라도 사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노인은 단호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을 짚으며 힘겹게. 그리고 케이스를 들고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것은 침입이 될 것 같았다. 노인의 사생활을, 노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인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다. 겨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한 노인.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정류장에, 노인 옆에, 관찰의 날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정류장으로 갔다. 처음 일주일은 그저 관찰만 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노인을 지켜보았다. 그의 일과를, 그의 연주를, 그의 고독을. 노인은 규칙적이었다. 매일 오후 3시쯤 나타났다. 정확하지는 않았다. 어떤 날은 3시 10분, 어떤 날은 3시 반. 하지만 대체로 그 시간대였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 연주했다. 약 4시간. 그 시간 동안 노인은 쉬지 않고 연주했다. 물론 중간중간 쉬는 시간은 있었다. 손을 털거나 물을 마시거나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거나.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연주로 채워졌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노인은 그 자리에 있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다. 나는 우산을 쓰고 정류장으로 갔다. 노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곳에 있었다. 정류장의 지붕 아래 비를 피하며 연주하고 있었다. 빗소리와 바이올린 소리가 섞였다. 묘한 조화였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황급히 지나갔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은 개의치 않았다. 그저 연주했다. 또 어느 날은 눈이 왔다. 한방눈이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또 노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역시 노인은 그곳에 있었다. 눈을 맞으며 연주하고 있었다. 눈송이가 노인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바이올린 위에 내려앉았다. 노인의 손은 빨갛게 얼어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편의점에 들러 핫팩을 샀다.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이거라도 쓰세요. 핫팩을 건넸다. 노인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계속 권하자 결국 받았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공책에 짧게 썼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노인의 미소를 보았다.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보기 힘든 미소였지만 분명 미소였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좀 더 가까워지려 했다. 어느 날 나는 노인 옆 벤치에 앉았다. 바로 옆은 아니고 한 자리 정도 떨어진 곳에. 노인은 나를 보았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있자 곧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그날의 곡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낙엽이 공중에서 춤추듯 날렸다. 그리고 바이올린 소리가 그 사이를 흘렀다. 나는 눈을 감고 들었다. 음악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왜 그랬을까? 나는 여전히 노인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의 음악은 말하고 있었다. 깊은 슬픔을, 오랜 그리움을, 그리고 어떤 사랑을. 연주가 끝나고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노인이 나를 보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는 말했다. 노인은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썼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매일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네. 연주해야 합니다. 왜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연주하지 않으면 잊을 것 같아서. 무엇을 잊을까 봐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이올린을 쓰다듬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듯.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그 바이올린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노인은 한참을 바이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먼 기억이 어렸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50년, 50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50년이요? 그럼 선생님은 원래 음악을 하셨던 분이신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렸다.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옛날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급했네요.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묘한 관계가 되었다.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어진 것이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시간에 그곳에 갔다. 그리고 노인 옆에 앉아 연주를 들었다. 때로는 공책을 주고받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날씨, 지나가는 사람들, 버스 시간.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노인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 나도 억지로 캐묻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는 노인에 대해 알아갔다. 그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온다는 것. 아니, 정확히는 두 벌의 옷을 번갈아 입는다는 것. 낡은 검은 점퍼와 낡은 갈색 점퍼. 그가 점심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 가끔 편의점에서 산 듯한 삼각김밥을 먹는 게 전부였다. 그가 물을 자주 마신다는 것. 작은 생수병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그가 다리 아래에서 잔다는 것. 한강 다리 밑, 노숙인들이 모여 사는 곳. 그가 하루에 몇천 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 운이 좋은 날에는 10,000원 정도. 대부분은 5,000원도 안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바이올린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낀다는 것. 어느 날 나는 물었다. 그 바이올린이 정말 소중하신 것 같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썼다. 이것만이 제게 남은 전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안 계세요? 없습니다. 오래전에 다 떠났습니다. 떠났다는 게 돌아가셨다는 뜻인가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썼다. 어떤 이는 죽었고 어떤 이는 떠났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습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외로움도 오래 느끼면 익숙해집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위로의 말. 하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대신 나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리고 노인의 연주를 들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듣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작은 증인들. 2주가 지났을 무렵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주말이라 정류장에 사람이 많았다. 쇼핑을 가는 사람들,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 노인은 평소와 같이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들었다. 오늘의 곡은 좀 더 밝았다. 여전히 슬픔이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어떤 희망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빨간 외투를 입고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아이는 노인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연주를 듣기 시작했다.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급하게 달려왔다. 지우야,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빨리 와.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연주에 빠져 있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바이올린 진짜 잘 쳐. 아이가 말했다. 그래, 그런데 우리 버스 타야지. 조금만 더 들어도 돼? 너무 예쁜 소리야.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조금만.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연주에 집중했다. 노인이 아이를 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다른 빛이 떠올랐다. 슬픔이 아닌 다른 무언가. 따뜻함이었을까?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 노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연주했다. 그리고 곡이 바뀌었다. 좀 더 밝아졌다. 좀 더 부드러워졌다. 마치 자장가 같은 선율.
아이를 위한 음악. 아이는 눈을 감고 몸을 흔들었다. 음악에 맞춰 천천히,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멈춰섰다.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노인의 연주를 듣고. 그렇게 작은 관객이 모였다. 5명, 6명, 7명.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듣고 있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시계를 보지 않고, 그저 음악에 집중했다. 연주가 끝났다. 아이가 가장 먼저 박수를 쳤다. 와,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환호했다. 누군가는 브라보, 라고 외쳤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우는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공책을 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아이에게? 관객들에게? 아니면 세상에게? 아이의 엄마가 지갑에서 10,000원권 지폐를 꺼내 케이스에 넣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돈을 넣었다. 1,000원, 5,000원, 10,000원. 케이스가 채워졌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아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노인은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 엄마와 아이가 떠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다. 다시 정류장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공기가, 분위기가. 노인의 표정도 달랐다. 좀 더 밝아 보였다. 좀 더 살아있어 보였다. 나는 옆에 앉았다. 오늘 연주 정말 특별했어요. 노인은 바이올린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공책에 썼다. 저 아이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이요? 제게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노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쓰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하늘.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하늘. 그리고 노인은 천천히 공책에 썼다.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나는 숨이 멎었다. 10살이었습니다. 노인의 글씨가 흔들렸다. 백혈병이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노인은 계속 썼다. 저는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정말 잘했어요. 제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재능이 있었어요. 아이는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면 환하게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열이 나고 몸에 멍이 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노인은 잠시 멈췄다. 펜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수혈, 온갖 치료를. 아이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참았어요. 괜찮아요, 아빠. 나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럼 다시 바이올린 배울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약해졌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줄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지막 날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바이올린 다 배우고 싶었는데. 아빠처럼 잘 치고 싶었는데. 그게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쓰지 못했다.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나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말은 할 수 없었다. 어떤 말도 이 슬픔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저 슬픔을 나누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노인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공책을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도, 바이올린을 잡는 것도,
모든 것이 아이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아내도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아내도 세상을 떠났어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명성도, 돈도, 집도, 그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낡은 옷을 가리켰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지금은 다시 연주하시는 거예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썼다. 잊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이를, 그 시절을, 음악이 주었던 행복을, 연주할 때만 나는 아이와 다시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합니다. 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연주하지 않으면 아이를 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이를 잊는 것은 아이를 또 한 번 잃는 것이니까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말했다. 선생님의 아드님은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선생님 같은 아버지를 두어서.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아팠을 때 나는 너무 바빴습니다. 공연이 있었고, 연습이 있었고, 세계가 나를 원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물론 간병인이 있었지만 아이가 원한 건 나였어요. 아빠가. 하지만 나는 음악에만 몰두했습니다. 내 커리어에, 내 명성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와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 단 한 곡이라도 함께 연주하는 것. 하지만 나는 그것조차 해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 공연 준비로. 아이가 죽기 전날 나는 공연장에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병원에 갔을 때 아이는 이미 노인은 더 이상 쓰지 못했다. 나는 노인을 알았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노인은 내 품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거리에 불이 켜지고.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슬픔을 나누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진실의 추적.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노인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 모든 것을 버린 음악가. 거리에서 연주하는 노인. 나는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키워드로. 바이올리니스트, 1980년대, 은퇴, 사라진 음악가. 몇 시간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들을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하나의 기사를 발견했다. 1985년 11월 12일자 신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박현수, 아들 잃고 은퇴 선언. 나는 숨을 멈추고 기사를 읽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현수 35가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했다. 박현수는 지난 10일 아들 박준호 군십을 백혈병으로 잃은 후 모든 공연 일정을 취소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박현수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20대에 이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카네기홀, 링컨 센터 등에서 독주회를 열었다. 그는 은퇴 선언문에서 음악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는 쉬고 싶다고 밝혔다. 음악계는 그의 은퇴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 음악 평론가는 박현수는 우리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은퇴는 음악계에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나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다. 박현수. 그게 노인의 이름이었다. 나는 더 검색했다. 박현수에 대한 기사들, 음반, 공연 기록들. 그는 정말로 전설이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였다. 차이콥스키, 브람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유명했다. 그의 연주는 기교보다는 깊은 감정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1985년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음악계 인맥을 동원했다. 대학 선배 중에 음대를 나와 오케스트라에서 일하는 민주에게 전화했다. 민주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무슨 일인데? 혹시 박현수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알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박현수? 그 박현수? 전설의? 응, 알아. 당연히 알지. 음대생이면 다 아는 이름이야.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잖아. 근데 갑자기 왜? 나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사라졌거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왜? 혹시 알아?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내가 그분을 만났어. 뭐?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디서? 어떻게? 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연주하고 계셔. 말도 안 돼. 박현수 선생님이? 거리에서? 응. 노숙 생활을 하고 계셔. 민주는 한참 말이 없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민주야, 나 이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혹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줄 수 있어? 박현수 선생님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신지. 알았어. 물어볼게. 근데 수연아. 응? 조심해. 이건 누군가의 인생이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알아. 고마워, 민주야. 며칠 후, 민주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연아,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민주는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다. 이거 우리 교수님이 주신 거야. 박현수 선생님에 대한 자료들. 파일을 열었다. 옛날 신문 기사들, 음반 자켓, 공연 포스터들이 들어있었다. 박현수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대. 20살에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했고 그 후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어. 특히 감정 표현이 뛰어났대. 테크닉보다는 음악의 본질을 전달하는 연주자였다고. 민주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이게 선생님 젊을 때 사진이야. 사진 속의 박현수는 잘생긴 청년이었다. 바이올린을 든 모습이 당당했다.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하지만 1985년에 아들을 잃고 나서 완전히 변했대. 공연을 취소하고 연락을 끊고 그냥 사라졌어. 아무도 그분을 찾을 수 없었대.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지워버렸을까?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죄책감 때문이래. 아들이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아내까지 잃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진 거지. 나는 자료들을 넘겨보았다. 공연 리뷰, 인터뷰, 음반평. 모든 것이 박현수를 찬양하고 있었다. 천재, 시대의 명연주자, 감동의 바이올리니스트. 하지만 그 모든 찬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그는 거리에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연주하고 있는데. 수연아, 너 이거 기사로 쓸 거야? 민주가 물었다. 모르겠어. 아직은. 조심해.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문제야. 선생님의 동의 없이 쓰면 안 돼.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게 아닐까? 박현수라는 위대한 음악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예술가를, 노인을,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노인에게 물어야 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고백. 다음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정류장으로 갔다. 노인은 그곳에 있었다. 언제나처럼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았다. 연주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곡이 끝났다. 노인이 나를 보았다. 나는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썼다. 박현수 선생님, 노인의 몸이 굳었다. 제가 알아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 노인은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았군요. 왜 숨기셨어요? 왜 이렇게 사셨어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공책에 썼다. 박현수는 죽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날 밤 병원에서 아이를 보내고 나는 나 자신도 죽였습니다. 명성도 재능도 모든 것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속죄요? 아이가 아팠을 때 나는 너무 바빴습니다. 공연이 있었고 연습이 있었고 세계가 나를 원했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내는 지쳐 있었지만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음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아빠, 나랑 바이올린 연습 더 하고 싶었는데. 아빠는 항상 바빠서. 아이는 내 관심을 원했던 거예요. 내 시간을. 하지만 나는 주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더 중요했으니까. 명성이 더 중요했으니까. 노인의 글씨가 흔들렸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명성을 누릴 자격도, 행복할 자격도.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가족을, 사랑을. 그 대가로 나는 이렇게 삽니다. 세상에서 잊혀진 채로. 나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음악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연주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아이를 위해 연주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노인의 결심은 단단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노인이 다시 공책에 썼다. 당신은 기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싶겠죠. 하지만 부탁합니다. 내 이름을 쓰지 말아주세요. 박현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거리의 늙은 바이올리니스트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선생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쓰지 않을게요. 노인은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이제는 단순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이. 나는 매일 정류장에 갔다. 노인 옆에 앉아 연주를 들었다.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옛날 이야기, 음악 이야기, 인생 이야기. 노인은 조금씩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젊은 시절의 영광, 세계 무대에서의 경험, 그리고 가족과의 추억. 특히 아들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항상 웃고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아플 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나 강한 아이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바이올린을 배울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손이 작아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도 아빠처럼 유명한 연주자가 될 거예요. 그게 아이의 꿈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그 꿈을 이루어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연주할 시간도 충분히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후회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동시에 노인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왜 그가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왜 그가 매일 연주하는지. 운명적인 만남. 그런 날들이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나는 정류장에서 노인의 연주를 듣고 있었다. 오늘의 곡은 차이콥스키의 멜로디였다.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였다. 검은색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노인의 연주를 듣더니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연주가 끝났다. 남자는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박현수 선생님이시죠? 노인은 놀라서 남자를 보았다. 저는 윤재라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어나려 했다. 잠깐만요. 제발. 윤재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을 평생 찾아왔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지? 저는 10살 때 선생님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윤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985년 10월 선생님의 마지막 공연이었죠. 예술 이전당에서 선생님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하셨어요. 노인이 멈칫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윤재가 말을 이었다.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고아원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고 매일이 그저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저희를 데리고 공연을 보러 가셨어요. 무료 티켓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저는 클래식 음악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윤재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선생님의 연주를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선생님은 마치 영혼으로 연주하시는 것 같았어요.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니라 진심으로, 깊은 감정으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음악을 들으며 울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음악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구나. 윤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그날 제가 몰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무대 위에 박현수가 있었다. 젊고 빛나는 모습에 바이올린을 든 채 눈을 감고 연주하는 모습. 저는 이 사진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아노를 배웠어요. 선생님들이 재능을 알아봐 주셨고 장학금을 받아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어요. 독일에서 지휘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윤재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는 평생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선생님의 음악이 저를 살렸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사라지셨죠. 아무도 선생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찾았습니다. 음악계에 물어보고 옛날 자료를 뒤지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연히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선생님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게 선생님의 연주라는 것을. 40년이 지났지만 그 감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멍하니 윤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공책을 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 음악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습니다. 윤재는 울었다. 그리고 노인도 조용히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으니까.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음악이 이어준 두 생명. 세월을 넘어선 인연.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노인은 공책을 들었다. 말씀하세요. 다음 달 저희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새해 음악회예요. 그날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무대에 설 수 없습니다. 왜요? 늙었습니다. 실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윤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의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테크닉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제가 그날 배운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느낄 겁니다. 제발, 선생님. 제 평생의 꿈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이. 노인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한 번만 해보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노인은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공책에 썼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밝히지 마세요. 그냥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만 소개해주세요. 나는 박현수가 아닙니다.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윤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시작되었다. 준비의 시간. 다음 날부터 윤재는 매일 정류장으로 왔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마다 왔다. 노인과 함께 연습하기 위해. 처음에는 어색했다. 4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으니까. 한 사람은 전설의 연주자였고 한 사람은 신진 지휘자였다. 하지만 음악 앞에서 그들은 평등했다. 윤재는 겸손했다. 선생님, 어떤 곡을 연주하시고 싶으세요? 노인은 공책에 썼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윤재는 놀랐다. 그 곡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어려운 곡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 공연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곡이니까.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곡으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연습을 시작했다. 정류장에서 추운 겨울 저녁에 윤재는 작은 키보드를 가져왔다. 오케스트라 파트를 대신하기 위해. 노인은 처음에는 힘들어했다.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고 힘도 약했다. 40년의 공백은 컸다. 하지만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팔이, 온몸이. 음악은 그의 DNA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연습을 지켜보았다. 기자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노인은 변하고 있었다. 표정이 밝아졌고 움직임에 생기가 돌았다. 눈빛도 달라졌다. 예전의 그 공허함이 아니라 뭔가 기대하는 듯한 빛이 어렸다. 윤재도 행복해 보였다. 그는 노인을 스승처럼 대했다. 존경과 사랑으로. 선생님, 이 부분은 좀 더 천천히 가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프레이즈는 정말 아름답네요. 감정이 물씬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내 아들을 생각하며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음악으로 대화했다.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어느 날 저녁 연습이 끝나고 윤재가 물었다. 선생님, 무대가 두렵지 않으세요? 노인은 공책에 썼다. 두렵습니다. 40년 만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은 잠시 멈췄다. 이번에는 내 아들도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영혼으로.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연주 속에서. 그들은 미소 지었다. 한 주가 지나고 연습은 점점 좋아졌다. 노인의 연주는 날로 나아졌다. 물론 젊은 시절만큼은 아니었다. 테크닉은 더 느렸고 때로는 실수도 있었다. 하지만 감정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세월이 그의 연주에 깊이를 더해준 것이다. 윤재는 감탄했다. 선생님, 이건 정말 경이롭습니다. 40년의 공백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연주하시다니. 음악은 잊히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기억합니다.
연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났다. 정류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수를 쳤다. 멋지다. 정말 아름다워요. 무슨 공연인가요? 윤재는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다음 달 1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협연자로 나서실 거예요. 많이 와주세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리고 몇몇은 티켓을 예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은 그 모든 것이 낯설었다. 오랜만에 받는 관심, 박수, 칭찬.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그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어느 날 윤재가 큰 상자를 들고 왔다. 선생님, 이거 받아주세요. 상자를 열자 새 정장이 들어 있었다. 검은색 턱시도. 이건 너무 과합니다. 노인이 썼다. 아니에요. 무대에 서실 거잖아요. 제대로 된 옷을 입으셔야죠. 하지만, 선생님, 제발 받아주세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다. 고맙습니다. 잊지 못할 겁니다. 며칠 후, 노인의 다리 아래 거처를 찾아갔다. 윤재와 함께. 노숙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은 춥고 어두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했다. 박노인, 손님 왔어. 한 노숙인이 노인을 불렀다. 노인이 나왔다. 우리를 보고 놀랐다. 선생님, 이곳에서 계속 지내시는 게 힘드시죠? 윤재가 물었다. 익숙합니다. 하지만 연주회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건강을 챙기셔야죠. 제가 숙소를 구할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내 집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내 가족입니다. 노인은 주변의 노숙인들을 가리켰다. 이들이 나를 받아줬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윤재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존중했다. 알겠습니다. 대신 식사라도 제대로 하세요. 제가 매일 도시락을 가져올게요. 고맙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친구들이 모였다. 함께 사는 노숙인들. 박노인, 진짜 무대에 서는 거야? 응. 노인이 공책에 썼다. 와, 대단한데. 우리도 보러 가도 돼? 윤재가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티켓을 드릴게요. 꼭 오세요. 진짜? 고마워. 박노인, 우리가 응원할게. 그들은 모두 웃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마지막 준비. 연주의 일주일 전. 리허설이 있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나는 노인을 모시고 갔다. 윤재의 차를 타고. 긴장되세요? 내가 물었다. 많이.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선생님은 전설이세요. 전설은 옛날 일입니다. 이제는 그저 늙은이일 뿐. 아니에요. 선생님은 여전히 훌륭한 연주자세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했다. 큰 건물이 우리를 맞이했다. 노인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입니다. 이곳에 오는 것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언제였더라? 1985년. 그때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백스테이지로 가는 길, 노인은 천천히 걸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이. 리허설 룸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노인을 보고 일어섰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오늘의 협연자이신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입니다. 윤재가 말했다. 단원들이 박수를 쳤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음악이 시작되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서주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노인의 바이올린이 들어왔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공간이, 시간이, 공기가. 노인의 연주는 마법 같았다. 비록 테크닉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압도적이었다. 단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연주했다.
그들도 느꼈다. 이게 진짜 음악이라는 것을. 1악장, 2악장, 3악장. 30분의 연주가 끝났다.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단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윤재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였다. 오랜만에 긴 연주에 지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잘했습니까? 잘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함을 넘어섰어요. 단원들도 다가와 인사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봤어요. 노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리허설이 끝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갔다. 윤재, 노인, 그리고 나. 선생님, 본 공연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긴장됩니다. 당연하죠. 저도 지휘할 때마다 긴장해요. 하지만 그 긴장이 우리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공연 후에 계획이 있으세요? 윤재가 물었다. 계획? 없습니다. 다시 거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거리로요? 하지만 그게 내 자리입니다. 이번 공연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나일 뿐입니다. 선생님, 다시 정식으로 활동하시는 건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연주회를 열거나 제자를 가르치거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공연으로 충분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은 것입니다. 윤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노인의 결심을 알았으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요? 많습니다. 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당신들을 만났으니까. 윤재 씨도 수연 씨도. 그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연주의 2주 전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나는 노인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새 장갑과 목도리, 그리고 케이크. 정류장으로 갔다. 노인은 그곳에 있었다. 연주하고 있었다. 오늘은 캐럴을 연주하고 있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연주가 끝나고 나는 선물을 건넸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생님. 노인은 놀라서 나를 보았다. 이게 뭡니까?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제게 선물을? 왜요? 왜긴요? 선생님은 제 친구잖아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선물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장갑과 목도리를 보고 미소 지었다. 완벽합니다. 정말 필요했는데. 케이크도 있어요. 같이 먹어요. 나는 케이크 상자를 열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초가 하나 꽂혀 있었다. 소원 빌고 불어요. 소원요? 노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초를 불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노인은 공책에 썼다. 비밀입니다.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그때 윤재가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몇 명도 함께 있었다. 선생님,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은 악기를 들고 있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연주를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캐럴. 정류장에서 거리에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리고 그들도 함께 노래를 불렀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인도 바이올린을 들었다. 그리고 함께 연주했다. 그 순간 정류장은 작은 콘서트 홀이 되었다. 차가운 겨울거리가
따뜻한 음악으로 채워졌다. 연주가 끝났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동전을 던져 넣었다. 누군가는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외쳤다. 노인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아마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노인, 윤재,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리고 나. 식당 주인이 서비스로 와인을 가져왔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우리는 건배했다.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성공적인 연주회를 위해. 메리 크리스마스. 노인은 와인을 조금 마셨다. 그리고 공책에 썼다. 이런 크리스마스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혼자 보내던 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단원 한 명이 말했다. 저희가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음악의 진짜 의미를 배우고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의 연주를 들으면 왜 우리가 음악을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음악은 직업 이상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노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내가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보면서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음악 이야기,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 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젊은 시절의 공연, 세계 여행, 만났던 사람들. 베를린에서 연주했을 때 관객 중에 한 노부인이 계셨어요. 노인이 공책에 썼다. 그분은 2차 대전 때 가족을 모두 잃은 분이셨대요. 하지만 음악을 들으며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공연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연주 덕분에 오늘 밤은 가족들을 떠올리며 평화롭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음악의 힘을, 음악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윤재가 말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연주가 특별한 거예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갔다.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남았다. 나는 노인을 다리 아래까지 모셔다 드렸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선생님. 나도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곧 연주회네요. 딱 2주 남았어요. 네. 준비는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떨리세요? 많이.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 그리고 내 아들에게 바치는 연주. 아드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생님. 메리 크리스마스, 수연 씨.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끝이 슬프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운명의 날. 1월 5일. 연주의 당일이 밝았다. 나는 이른 아침부터 노인을 찾아갔다. 다리 아래로. 노인은 이미 깨어 있었다. 새 턱시도를 입고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당연하죠. 오늘이 그날이잖아요. 노인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함께 사는 노숙인들. 박노인, 오늘 진짜 멋지다. 턱시도 입으니까 완전 달라 보여. 우리도 준비했어. 옷 빌려 입었어. 공연장에 가야 하니까. 그들은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낡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모습이었다.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고맙지.
박노인 덕분에 좋은 음악 듣고 살았는데. 맞아. 그리고 오늘 공짜로 공연 보는 거 완전 행복해. 우리는 함께 웃었다.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으로 향했다. 윤재가 보낸 차를 타고 차 안에서 노인은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건물들,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이. 이 도시에서 살아온 게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노인이 공책에 썼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아남기에만 급급했으니까. 오늘 이후에는 달라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선생님의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선생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잊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뿐이니까.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했다. 건물 앞에는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티켓을 든 손님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정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내 연주를 들으러 온 건가요? 네. 선생님의 연주를 기대하고 있어요. 노인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눈빛에는 결의가 보였다. 우리는 백스테이지로 갔다. 윤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는 노인을 알았다. 준비되셨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오늘은 그저 즐기세요. 음악을, 순간을.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인사했다.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아름다운 음악 만들어봐요. 노인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대기실에서 노인은 바이올린을 꺼냈다. 50년을 함께한 그 악기. 그는 조심스럽게 조율했다. 하나하나의 현을 정성스럽게. 나는 옆에서 지켜보았다. 노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이제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수연 씨. 노인이 나를 불렀다. 고맙습니다. 왜요?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내 음악을 들어줬고, 이해해줬고, 그리고 이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선생님의 음악이 만든 기적이에요. 아닙니다. 음악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나는 눈물이 났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진 연주 보여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로. 오후 7시. 공연 시작 30분 전. 객석은 거의 만석이었다. 2,000명이 넘는 관객. 그들은 모두 오늘의 특별한 무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객석에 있었다. 1층 중앙자리. 노인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와, 이런데 처음 와봐. 진짜 멋지다. 박노인이 여기서 연주한다니. 우리 친구 자랑스럽다. 프로그램을 보았다. 오늘의 순서가 적혀 있었다.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지휘 윤재. 1부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2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협연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 그게 누구지? 모르겠어. 근데 협주곡이면 실력자일 텐데. 기대된다. 7시 30분. 불이 꺼졌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무대의 조명이 켜졌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입장했다. 그리고 윤재가 나왔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부가 시작되었다. 베토벤의 운명. 타타타탄. 그 유명한 첫 음이 울렸다. 오케스트라는 훌륭했다. 강렬하고 정확하고 감동적이었다. 40분의 연주가 끝났다. 박수가 쏟아졌다. 15분 휴식 시간. 나는 긴장했다. 곧 노인의 차례였다. 휴식이 끝나고 다시 불이 꺼졌다. 윤재가 다시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들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협연자를 소개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이분은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로만 알려져 계십니다.
본명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음악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분은 40년 전 저에게 음악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무대에 서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이 이분의 40년 만의 무대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부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무대 연문이 열렸다. 노인이 걸어 나왔다. 턱시도를 입은 노인, 바이올린을 든 노인,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노인. 객석의 박수가 더 커졌다. 사람들은 일어섰다. 스탠딩 오베이션. 노인은 무대 중앙에 섰다. 그리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수천 개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윤재가 지휘대에 올랐다. 오케스트라가 준비했다. 잠시 침묵. 그리고 윤재가 지휘봉을 들었다. 오케스트라의 서주가 시작되었다. 차이콥스키의 서정적인 도입부. 현악기들이 부드럽게 멜로디를 노래했다. 그리고 노인의 차례가 왔다. 노인은 바이올린을 들었다. 턱에 댔다. 활을 현에 올렸다. 그리고 첫음을 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노인의 바이올린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맑고 깊고 아름다운 소리. 40년의 세월이 녹아있는 소리.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음악이 흘렀다. 슬프고 아름답고 깊은 음악. 노인은 눈을 감고 연주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연주하고 있었다. 관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들을 위해. 음악 속에서 노인은 아들을 느꼈다. 옆에 서서 함께 연주하는 아들을. 아빠, 나도 잘하고 있어? 묻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응, 정말 잘하고 있어, 준호야. 노인은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1악장이 지나갔다. 기교적이고 화려한 악장. 노인의 손가락이 현 위를 날았다. 젊은 시절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이 악장. 느리고 서정적인 악장. 칸초네타. 이 악장은 특별했다. 노인은 이 악장을 연주하며 아들과의 모든 추억을 떠올렸다. 아들을 처음 안았던 날. 아들이 처음 웃었던 날. 아들에게 처음 바이올린을 쥐어줬던 날. 함께 연습하던 조용한 오후들. 아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연주를 듣고 싶어 하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날. 음악이 그 모든 것을 담았다. 사랑을, 상실을, 그리움을, 그리고 용서를. 객석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 음악 속에서 들었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워하는 순간들을. 나도 울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주변을 보니 노인의 친구들도 울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울었다. 2악장이 끝났다. 3악장. 마지막 악장. 알레그로 피바치시모. 빠르고 경쾌한 악장.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연주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땀이 흘렀다.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케스트라와 완벽하게 호흡했다. 윤재의 지휘 아래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마지막 부분. 음들이 점점 빨라지고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음. 노인이 활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 음을 냈다. 강렬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음. 그리고 침묵.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리고 폭발. 객석이 폭발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다. 스탠딩 오베이션. 박수, 환호, 함성. 브라보. 브라보. 앙코르.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쳤다. 5분, 10분. 멈추지 않았다. 노인은 무대 중앙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윤재가 노인에게 다가와 안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들도 울고 있었다. 노인은 객석을 향해 깊이 인사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수는 계속되었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도 울고 있었다. 무대 감독, 조명기사, 음향기사 모두가 감동받았다. 드디어 박수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모두가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했다. 윤재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진짜 음악을 들었습니다. 기교가 아니라 영혼을,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거리에서 연주해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매일 연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이분의 삶이었으니까요. 오늘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이었고, 상실이었고, 그리고 구원이었습니다. 부디 이 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을, 연주자들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공연이 끝났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로비에 남아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대단했어. 평생 잊지 못할 공연이야. 저 연주자는 대체 누구지? 왜 거리에서 연주하고 있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야. 백스테이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찾았다. 기자들, 음악 평론가들, 다른 연주자들.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공연 계획은 있으신가요?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윤재가 사람들을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인터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이해해 주세요.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물러섰다. 노인은 대기실로 돌아왔다. 나와 노인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노인, 진짜 대단했어. 우리 완전 울었어. 자랑스럽다, 진짜. 그들은 노인을 껴안았다. 노인도 그들을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박노인이 대단한 거지. 우리는 모두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을. 밤이 깊어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마침내 우리만 남았다. 노인, 윤재, 나 그리고 몇몇 친구들. 선생님, 오늘 정말 완벽했습니다. 윤재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의 음악이었어요. 노인은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었다. 50년을 함께한 그 악기를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이제 끝났습니다. 노인이 공책에 썼다. 내 인생의 마지막 무대. 마지막이라뇨?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다시 활동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늘로 충분합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연주를 했고, 내 아들에게 바쳤고,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입니다. 윤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노인의 눈빛에서 그 결심의 단단함을 느꼈으니까. 우리는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부드럽게. 눈이 오네요.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내가 모실게요.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다. 노인의 친구들도 함께. 다리 아래에 도착했다. 노인이 내렸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모두에게. 선생님이 고마우시죠? 정말 멋진 밤이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겠죠? 물론이에요. 내일 또 정류장에서 뵙겠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거처로 걸어갔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눈 내리는 밤,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윤재가 말했다. 네, 정말로요. 우리는 차에 올라 떠났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마지막 선율.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불안함 같은 것. 아니, 예감 같은 것.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다리 아래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조용했다. 눈이 쌓여 있었다. 어젯밤에 내린 눈. 다리 아래에 도착했다. 노숙인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텐트로 다가갔다. 박노인?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더 가까이 갔다. 텐트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보았다. 노인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 평화로운 얼굴로. 그의 손에는 바이올린이 쥐어져 있었다. 선생님? 나는 다가가 노인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선생님, 선생님. 나는 다급하게 다른 노숙인들을 깨웠다. 일어나세요. 박노인이. 박노인이. 그들이 달려왔다. 노인을 보고 얼어붙었다. 구급차. 구급차를 불러. 누군가 119에 전화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확인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늘 새벽 3시경입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고통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가신 것 같네요. 나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선생님, 선생님. 노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처럼.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공책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음악은 나를 살게 했고, 사랑하게 했고,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아들에게 갑니다. 거기서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준호야, 기다려라. 아빠가 간다. 이제는 내 옆에서 영원히 함께 연주할 수 있겠구나. 나는 그 글을 읽고 목이 메었다. 노인은 알고 있었다. 어젯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완벽하게 연주한 것이다. 윤재에게 전화했다. 그도 급히 달려왔다. 노인을 보고 주저앉았다. 선생님, 선생님. 그는 울었다. 우리 모두 울었다. 노인의 친구들, 구급대원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난 사람들까지 모두가 슬퍼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지기로 했다. 노인의 뜻을 존중하여. 하지만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어젯밤의 그 감동적인 공연의 주인공이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는 것. 신문에 기사가 났다. 방송에서도 보도했다.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 마지막 공연 후 세상 떠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슬퍼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어젯밤 공연을 봤던 사람들, 거리에서 노인의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단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장례식장은 꽃으로 가득 찼다.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어린 소녀 지우와 그 엄마도 왔다. 할아버지. 지우는 울었다. 할아버지, 바이올린 배우기로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기로 했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었다.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우가 바이올린 연습하는 거. 윤재는 노인의 바이올린을 간직하기로 했다. 선생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이 바이올린으로 계속 음악을 이어가라고. 언젠가 이 악기를 물려받을 만한 젊은 연주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주겠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이 계속 이어지도록.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는 노인이 좋아하던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작은 추모식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수백 명. 그들은 모두 꽃과 초를 들고 있었다. 윤재가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음악가를 보냅니다. 그는 명성을 버렸지만 음악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잊었지만 그는 매일 연주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음악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떠났지만 그의 선율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헌화했다. 정류장 벤치 옆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었다. 시에서 만들어준 것이었다. 이곳에서 한 음악가가 세상의 마지막 선율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거리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졌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사랑이었고 음악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동판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노인이 항상 연주하던 그 시간, 윤재가 바이올린을 꺼냈다. 노인의 바이올린을. 선생님을 위해 마지막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는 연주를 시작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노인이 좋아하던 곡. 선율이 저녁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부드럽고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눈물을 흘리며. 나도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다. 노인을 만난 것에 대한, 그의 음악을 들은 것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연주가 끝났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다. 선생님, 잘 가세요. 나는 속삭였다. 준호 군과 행복하세요. 그리고 계속 연주하세요. 거기서도 바람이 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